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4만 5천 명 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했던 마이너스 수준은 면했습니다. 하지만 실업자 수가 9달째 100만 명을 넘는 등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정부도 고용 부진이라는 진단을 내리고 다음 주 일자리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NLL, 서해 북방 한계선을 중심으로 평화 수역을 설정하고 공동 어로 구역을 만들기로 한 건 굉장한 대전환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승인 없이 한국이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거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한미가 긴밀하게 협력하고 보조를 맞춰 나가야 한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신임 영토 담당 장관이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확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망언을 내놨습니다. 일왕의 충성을 요구하는 제국주의 시대 교육 칙어를 강조한 신임 문부과학상에 이어 아베 4차 내각의 언행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방사능에 오염된 중저준위 폐기물 약 10톤이 사라졌다는 어제 JTBC 보도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장은 그중 9톤은 중저준위가 아니며 나머지 1톤에 대해서는 확인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지난 6월 폐기물 유출로 인한 안전 문제는 없다고 발표했던 것과 달라진 설명인데 유출과 관련된 위원회의 설명이 3번이나 바뀌면서 신뢰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경찰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자택과 성남시청 등 5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지사는 집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도 문제되지 않은 사건이었다며 사필 규정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오늘 9월 고용 통계가 나왔습니다. 우려됐던 취업자 마이너스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취업자는 1년 전에 비해 4만 5천 명 늘었습니다. 8월의 증가폭이 고작 3천 명이었으니까 그때보다는 훨씬 좋은 숫자라고 할 수 있지만 고용 쇼크가 끝났다고 보기에는 힘든 상황입니다. 취업자 증가폭이 10만 명을 넘지 못한 게 벌써 8개월째인데다가 실업자 수는 9달째 100만 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고용 불황이 길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청와대는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이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업자 증가폭은 늘어났지만 실업자 수는 9월에도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난달 실업자 수는 1년 전보다 9만여 명 늘어난 102만 4천 명. 올 들어 9달째 100만 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3.6%인데 9월 기준으로 13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7월, 8월에 비해서 다소 개선됐긴 했지만 18년 전체를 봤을 때는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고용이 회복됐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취업자 증가폭이 늘어났다고 해도 업종에 따라 상황이 다릅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가장 취약한 서비스 업종은 지난달에도 취업자 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경비원을 비롯해 시설관리업에서 13만 명 줄었고 도소매업에서 10만 명, 숙박음식업에서도 8만여 명이 줄었습니다. 청년 실업 문제도 얼핏 나아진 것 같지만 뜯어보면 오히려 악화됐습니다. 청년층 실업률은 8.8%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취업 포기자 등 넓은 의미의 실업자까지 포함해서 확장 실업률로 보면 1.2%포인트 실업률이 상승합니다. 조사 시점 때문에 고용 상황이 더 나아 보이는 착시 효과도 9월 통계에 반영됐습니다. 통계청은 매달 15일이 포함된 일주일 동안 고용 동향을 조사합니다. 지난달의 경우 조사 기간이 추석 연휴 2주 전이라 농산물 수확이나 선물 포장, 배송 등 명절을 앞두고 단기 일자리가 일시적으로 늘었습니다. 또 지난해 9월에는 조사 기간에 7급 공무원 시험이 있어서 수험생들이 실업자로 분류돼 청년 실업률이 높아졌는데 올해는 이런 요인이 없어 실업률이 낮아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JTBC 이현입니다. 전체 취업자 수나 실업자 수로만 봐도 고용 상황은 좋지가 않은데 연령대별로 들여다보면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한창 일할 나이인 30, 40대 취업자 수가 줄고 시간제로 일하거나 임금을 적게 받는 60대 이상 취업자가 늘었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30대 남성 박모 씨는 실직 후 새 일자리를 찾기 위해 오늘 서울 고용복지센터를 찾았습니다. 실직한 지는 2개월가량 됐습니다. 네, 구인하는 데 어려운 점이 현재는 있는 부분이었고요. 전 직장보다는 급여 수준은 조금 더 좋았으면 좋겠고 30대의 고용률은 0.2%포인트 떨어져 1년 9개월 만에 하락세에 진입했습니다. 40대의 고용률은 8개월째 감소세입니다. 30대와 40대의 9월 취업자 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10만 명이 넘게 줄었습니다. 반대로 60세가 넘는 취업자는 23만 3천 명이 늘었습니다. 10대 청소년들이 주로 하던 주유소 아르바이트도 60대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한 2, 3년 더 올 거래요. 나와서 일하면 봉급도 주고 밥도 주고 그러니까. 하지만 60대 이상의 일자리는 대부분 시간제이거나 임금이 적습니다. 이 때문에 일자리의 양도 줄어들었지만 질도 좋아지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예, 이렇게 고용 불황이 계속되자 낙관론을 유지해오던 정부도 11개월 만에 경기 진단을 바꿨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 공공기관 단기 일자리 확대를 중심으로 하는 일자리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경제산업부 송지혜 기자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송 기자, 일단은 정부가 낙관론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돌아섰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인 겁니까? 네, 지난해 12월부터 바로 지난달까지 정부는 10달 동안 계속 우리 경기가 긍정적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이 기획재정부가 매달 경기 진단을 그린북이라고도 하는 초록색 책자로 내놓는데요. 지난달 나온 진단에도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소비 중심의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한 그린북에선 이 회복세라는 표현이 빠진 데다가 고용이 부진하다는 표현까지 처음 나왔습니다. 고용 쇼크가 계속돼도 낙관론을 유지하던 정부가 그만큼 지금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대책 마련에도 서두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제 다음 주에 단기 일자리를 늘리는 걸 중심으로 하는 고용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이 일부 공개됐다면서요? 네, 오늘 관계부처 정책 점검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른 계절에 비해 일자리 사정이 안 좋은 겨울철에 청년과 장년, 노년층 등 연령대를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 공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 전체 공공기관에서 체험형 인턴을 5천 명 내외로 추가로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고용 대책을 이르면 다음 주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예,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5천 명. 물론 이게 전부가 아니겠지만 이 분명히 단기 일자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야권에서는 공공기관을 압박해서 일자리를 쥐어짠다. 이런 비판도 나오는 것 같군요. 네, 기재부가 최근에 공공기관을 상대로 체험형 인턴 등 단기 일자리의 추가 수요를 점검하고 또 확대를 독려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네. 이 논란이 일자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시급하게 일자리가 필요한 국민에게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는 것도 정부의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은 채용기간이 5개월 미만으로 짧습니다. 이런 단기 일자리가 늘어나면 고용지표에 당장은 도움이 되겠지만 전체 취업자 중에 임시직의 비중이 늘고 일자리가 오래 지속되지를 않아서 고용의 질이 떨어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예, 물론 다음 주에 나올 고용 대책을 좀 더 지켜봐야지 되겠군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은 궁금한 건 이제 국민들이 정말 체감할 정도로 고용 상황이 개선되는 것 언제쯤이라고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당초 정부와 여당에선 이 내년 초중반에는 고용 상황이 상당히 나아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우세했는데요. 예. 고용 불안이 계속될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예. 현재의 경기 악화가 지속화될 가능성이 높고 노동 비용 증가 충격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 해외 사정이 악화된 것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년 1월에 더 오를 최저임금과 주 52시간제 등으로 기업이나 자영업자가 고용을 늘리기가 쉽지 않고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되는 등 외부에도 긍정적인 요인이 없다는 겁니다. 일단 연말까지는 고용 상황이 쉽게 좋아지기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경제산업부 송지혜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남북 군사합의를 두고 자유한국당 등 일부 정치권에서는 NLL을 포기한 거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평화수역은 북한이 NLL을 처음으로 인정하면서 설정하게 된 거라고 밝혔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군사 합의와 관련해 북한이 북방 한계선 NLL을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NLL을 인정하면서 이를 중심으로 평화 수역을 설정하게 됐다면서 굉장한 대전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야당은 정부가 NLL을 포기한 것이란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합참의 비공개 업무 보고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북한이 NLL 무시하고 해상 개선을 강조하기 시작한 7월 달에는 남북 간에 군사 합의에 대한 예비회담이 시작되네요. 하지만 여당은 실무 협상 과정의 일일 뿐 합의 내용은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북군부나 또 여기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9.19에 이거를 용어를 분명하게 썼단 말이에요. 북방 한계선 일대를 이렇게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합참은 NLL 관련 업무 보고 내용은 서해상 최전선의 함선 간 통신에 대한 것이었다면서 군사 분야 합의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심소희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승인 없이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다. 어제 이런 논란의 발언을 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후 추가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국무부는 한미가 대북 대응과 관련해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고 또 미국 주요 매체가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공조를 강조하면서 논란을 봉합하는 수순으로 보입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미 간의 대북 공조 체제가 견고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은 미 국무부 대변인이 미국은 북한에 대한 일치된 대응을 위해 동맹국인 한국과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하루 전 한국은 우리의 승인 없이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설명입니다. 원론적인 입장을 거듭 확인하면서 대북 제재 역시 한미 간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 발언이 한국에서 논란을 일으켰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의 발언 배경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 이행에 미온적인 상황에서 한국도 대여를 이탈할 수 있는 것처럼 비쳤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물론 백악관도 한국과의 균열에 대해 부인하고 있고 한미 간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오늘 영국 BBC 방송과 인터뷰를 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를 계속 실천하고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상태까지 왔다고 판단되면 유엔 제재들이 완화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현존하는 핵무기와 핵물질을 없앤다는 약속을 했다면서 종전선언은 시기의 문제일 뿐 반드시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방북 기간 능라도 경기장에서 연설한 것과 관련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연설 내용에 간섭하지 않았고 사전에 내용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신임 영토 담당 장관이 독도 인근 섬에 갔던 경험을 꺼내며 저쪽 방향에 일본 고유의 영토가 있는 걸 확신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 사는 영토에 대한 아베 4차 내각의 망언이 우려했던 대로 본격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미야코시 미스히로 신임 영토 담당 장관입니다. 미야코시 장관은 한국 국회의원들이 오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독도를 방문하기로 한 데 대해 지극히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竹島は歴史的事実に照らしてもかつ国際法上も明らかに我が国固有の領土でありまして 그러면서 자신이 독도 근처 섬에 갔던 경험을 언급했습니다. 독도가 보이지 않았지만 독도 방향을 제대로 바라본 적이 있다며 저쪽 방향에 일본 고유의 영토인 섬이 존재한다는 걸 확인했다고 말한 겁니다. 역사적 국제법적 영토라는 주장을 넘어 독도와 가까운 곳에 가서 독도가 고유의 섬이라는 걸 확인했다며 노골적으로 망언을 이어간 겁니다. 원론적 입장을 밝혀온 역대 영토 담당 장관들의 발언에 비해 한국을 크게 자극하는 수입니다. 미야코시 장관은 일본 극우 정치단체인 일본회의 소속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베 4차 내각이 망언 내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바야마 마사이코 문부과학상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일왕의 충성을 요구하는 내용의 교육 칙어를
재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말해 논란이 됐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에서는 위안부 피해자를 소재로 한 영화가 우익들로부터 극렬한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상영회를 후원하기로 한 지자체에는 항의 전화나 메일이 쏟아져 후원이 취소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투쟁 기록을 담은 다큐 영화 침묵입니다. 제1교포 박수남 감독이 1990년대부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15명의 목소리를 담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나가와현 지가사키시에서 열리는 시민 상영회를 나흘 앞두고 우익들의 극렬한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항의 전화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조직적으로 방해 공작을 펼치고 있습니다. 日本語にすれば慰安婦ですけども、普通で言えば売春婦なんですよ。一方的な政治的な非常に意味合いのあるね、この映画をですね。 우익들의 집요한 방해가 이어지자 처음엔 영화 상영을 적극 지지했던 지방자치단체 측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行政が潰されてしまうっていうのは茅ヶ崎だけの問題じゃないので、沈黙だけではなくて、慰安婦問題を扱う映画、攻撃の対象になってる。 실제 위안부 피해자를 소재로 한 기억과 함께 살다는 지난해 2월 우익들의 항의를 받은 사이타마시가 상영회 후원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저희 JTBC는 어제 연구용 원자로를 해체하면서 생긴 방사성 폐기물 유출 사건에 대해서 보도해드렸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6월 이 폐기물 유출로 인한 방사능 문제는 없다고 발표했지만 최근 국회에는 중저준위 폐기물 약 10톤이 사라진 것으로 보고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정감사에선 원안위의 설명이 또 바뀌었습니다. 국민안전과 관련된 문제인데 말 그대로 오락가락입니다. 서복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최근 국회 답변서에는 서울의 연구용 원자로를 해체하면서 중저준위 폐기물 약 10톤이 사라졌다고 돼 있습니다. 방사능에 오염돼 모두 경주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으로 가야 하는 폐기물입니다. 국감장에 나온 원안위원장은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10톤 중에서 9톤은 확실하게 이제 자체 처분 대상이거나 기록상의 오류로 확인되었고요. 누구에게 보고받으셨습니까? 예? 그걸 누구에게 보고받으셨습니까? 그렇게 누구에게 보고받으셨습니까, 위원장님? 담당 예. 남은 1톤은 중저준위 폐기물인지 현재도 확인 중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이 바뀐 겁니다. 지난 6월엔 무단 반출되거나 사라진 폐기물은 모두 중저준위가 아닌 자체 처분 대상이라는 발표가 있었고 지난달에는 중저준위 폐기물 396kg이 지난 2일엔 10톤이 포함됐다는 답변이 국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불과 열흘 만에 또 달라졌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겠습니다입니다. 국민이 여러분을 믿고 원자력 안전 문제에 대해서 누구를 믿겠습니까? 더욱이 원안위원장은 국회에 이러한 지적이 있기 전까지 중저준위 폐기물 문제를 몰랐다고 했습니다. 중저준위가 이렇게 있다는 사실은 제가 몰랐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거는 그 원자력 연구소에서 정확하게 자료가 와야 그걸 알 수 있는데. 아니, 제가 지금 이미 설명드렸지 JTBC 서복현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원자로를 해체하면서 나온 방사성 폐기물이 무단 반출된 이 사건은 검찰에 제보가 들어오면서 처음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알려주기 불과 한 달 전 이 현장 점검을 한 원안위 소속 원자력안전기술원의 보고서를 저희가 입수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폐기물 관리에 이상이 없다고 돼 있었습니다. 김나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연구용 원자로를 해체하면서 나온 방사성 폐기물이 몇 년에 걸쳐 무단 반출됐는데도 원안위는 그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올해 1월 검찰이 먼저 제보를 받아 넘겨준 뒤에야 조사를 시작한 겁니다. 특히 불과 한 달 전인 지난해 12월 원안위 소속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원자로 해체에 대한 현장 점검까지 했습니다. 원안위에 제출됐던 당시 보고서입니다. 점검 결과 폐기물들이 규정에 적합하도록 저장, 관리되고 있다고 돼 있습니다. 원자로를 해체하면서 나온 납과 구리, 철제 등 방사성 폐기물 70여 톤이 반출되거나 사라졌는데도 점검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결론 내린 겁니다.
특히 원자로 해체에서 나온 콘크리트 등을 야산에 버렸다는 원안위의 발표가 같은 해 4월에 있었던 것까지 감안하면 부실 점검이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 원안위는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있어 방사성 폐기물 유출에 대해 강제적인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도 조사 수준의 진상 확인에 그쳤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JTBC 김나은입니다. 경찰이 오늘 이재명 경기지사의 자택과 성남시청 등 5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지사는 경찰 수사에 반발하면서 사필 귀적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경찰이 오늘 아침부터 이재명 경기지사의 자택과 성남시청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갑자기 오셔가지고 어떤 취지 얘기하고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거고.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했을 때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강제 입원 의혹은 지난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다시 불거졌습니다. 당시 이 지사가 해당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지만 바른미래당 측은 직권남용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이 지사를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이 고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했다면서 자택에서 휴대전화도 확보했습니다. 이 지사는 경찰 수사에 대해 반발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도 문제되지 않던 사건입니다. 6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왜 이런 과도한 일이 벌어지는지 사필 규정을 믿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2대에 대한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 지사의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배우 고 장자연 씨가 숨지기 전 이무재 전 삼성전기 고문과 30차례 넘게 통화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박상기 법무장관이 오늘 필요하면 임 전 고문을 소환 조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관련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과거사위의 활동이 연장될 것이라는 방침도 나와서 더 주목됩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고 장자연 씨는 지난 2009년 유력 인사들로부터 성상납을 강요당했다고 폭로한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는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장 씨가 숨지기 전 1년 동안 이무재 전 삼성전기 고문과 35차례 통화한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휴대전화 명의는 임 전 고문의 아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지만 전화기에 저장된 이름은 이무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당시 경찰과 검찰 모두 임 전 고문을 한 번도 소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상기 법무장관은 오늘 국정감사에서 필요하면 임 전 고문을 불러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무재 전 고문도 부를 계획입니까? 필요하다면은 부를 수도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내용을 은폐한 담당검사도 그에 합당한 징계 조치 및 사법 처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사실관계를 일단 먼저 확인해보고 고의적으로 소환을 하지 않았거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장관은 특히 과거 검찰의 수사에 대한 문제점을 조사하는 과거사위원회 활동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입장도 처음으로 내비쳤습니다. 임 전 고문은 이와 관련해 장 씨와 친분이 있는 사이가 아니란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강현석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해마다 2조 원이 넘는 지원금을 유치원에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학부모들이 20만 원에서 30만 원씩 또 추가로 내고 있죠. 그런데 이 교비가 명품백을 사고 또 아파트 관리비로 쓰인 사실이 어제 국정감사에서 공개됐습니다. 그나마 일부만 조사한 결과인데 그 내용이 충격적이라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국공립을 늘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국공립유치원을 늘리라는 요청이 빗발칩니다. 어제 국회 교육위 국감장에서 유치원 교비 부정 사용이 공개되면서입니다. 정부 지원금과 매달 학부모가 내는 돈으로 노래방, 숙박업소에서 결제하고 명품백이나 심지어 성인용품을 샀습니다. 원장의 자동차 할부금, 아파트 관리비, 아들 입학금, 부모님 효도 관광비로도 쓰였습니다. 만기 환급형 보험을 들었다가 보험금 수억 원을 개인 통장으로 받기도 했습니다. 아이들 믿고 맡겨야 할 교육기관인 유치원에서 이런 비리가 발생했다는 사실에 국민들이 경악을 하고 있고요. 적발된 1,146곳 중 95%인
1,085곳은 감시가 잘 안 되는 사립이었습니다. 실제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개인 소유를 감사하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 때문에 국공립유치원을 늘려달라는 목소리가 높지만 국공립 증설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정부는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 비율을 2022년까지 40%로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 비율이 올해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은 여전히 10%대입니다. 사실상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대리수술이나 성추행, 수술실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라는 목소리가 높죠.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범 실시 중인데 의사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경기도청에서 이 문제를 두고 환자와 의사단체들이 격론을 벌였는데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배양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토론은 처음부터 치열했습니다. 의사들은 대리수술이 일부의 문제일 뿐이라는 주장을 내세웁니다. 극히 드문 사례인데 침소봉대에서 절대 다수의 의사들이 에게 감시 카메라를 들어대면서 반면 환자에겐 일부의 문제도 중요하다는 반론이 맞섭니다. 우리는 생명이 하나예요. 모든 99명이 수술이 잘 됐다고 하더라도 한 명이 잘못됐을 때 그 한 사람은 치명적이 될 수 있거든요. 수술실 CCTV가 오히려 환자에게 해가 된다는 주장이 나오자 누군가가 CCTV로 그걸 녹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소신 진료도 되지 않고 수술 상황을 모르는 환자에겐 CCTV가 꼭 필요하다는 반박이 이어졌습니다. 한쪽은 완전 무의식 상태. 그 상태에서 실제로 사고가 벌어지니 불안해하는 거예요. 수술실 CCTV를 시범 도입한 안성병원 의료진은 적응이 그리 어렵지 않았다고 밝힙니다. 제3의 시선이라고 할까요? 이제 의식이 되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지금은 별로 그렇게 개의치 않는다. 경기도의 시범 운영이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경기도는 새로 지어진 이천병원 건물이 문을 여는 내년 3월에 맞춰 수술실 CCTV를 6개 병원 모두에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다스의 주인이라는 게 넉넉히 인정된다면서 횡령이나 뇌물 등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었죠.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모든 혐의를 다시 다퉈보겠다고 했습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피고인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였다는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됩니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여 원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주인이 이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하면서 246억 원의 횡령과 61억 원 상당의 뇌물수수 혐의 등을 인정한 겁니다. 선고 직후 최악의 판결이라고 말했다는 이 전 대통령은 항소 시한인 오늘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1심 유죄 부분 전부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면서 다시 한번 법원을 믿고 판단을 받아보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도 어제 직권남용 등 일부 무죄를 받은 부분을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한 상태입니다. 양측이 모두 항소하면서 전직 대통령의 비리 혐의에 대한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습니다. JTBC 이지혜입니다. 자유한국당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 그리고 원희룡 제주지사에 대한 영입에 나섰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은 JTBC와의 통화에서 현 정권에 대한 건전한 비판 세력으로 동참해달라는 요구에 큰 틀에서 동의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미혜 기자입니다. 근데 입당 추진하는 움직임이 있던데요. 입당이라기보다는 문재인 정권을 견제하고 또 감시하기 위해서는 범보수 대연합이 이루어져서 힘의 결집을 통한 문재인 정권의 독단과 전횡을 맞서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JTBC와의 통화에서 일단 김용태 사무총장을 만난 건 사실이며 현 정권에 대해 건전한 비판 세력으로 동참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큰 틀에서 동의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전 시장은 바른정당에서 탈당해 현재 무소속입니다. 한국당 지도부는 황교안 전 총리, 원희룡 제주지사, 남경필 전 경기지사 등도 직접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출판기념회를 연 황 전 총리는 다음 달 초엔 한국당 의원 10여 명과 만찬을 할 예정입니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범보수 대선주자 선호도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보수를 그냥 한꺼번에 모으려고만 하니 막말로 어중이 떠중이 다 모여라가 될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JTBC 유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을 만나 재판이 끝나면 사면 복권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청와대는 이 같은 원칙을 재차 확인했는데요. 야당은 재판도 끝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사면 복권을 언급하는 건 또 다른 사법농단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재판이 끝나는 시기에 맞춰 사면 복권을 검토하겠다는 게 원칙적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모든 연행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할지는 법무부에서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빠르게 절차를 진행해주면 종료되는 때에 맞춰서 사면 복권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면 복권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뒷받침한 겁니다. 오늘 오전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문 대통령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재판도 끝나지 않은 이 사건을 가지고 사면 복권을 논한다는 자체는 이것이 재판농단이죠? 사법부 무력하죠? 여야 의원들 사이 공방이 오가면서 국정감사가 한때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문 대통령의 사면 복권 언급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향후 문제가 제기되면 관련법에 따라 검토할 생각이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재판이 끝나지 않은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면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자신의 비서관을 국회 정무위가 감사하는 기관에 특별 채용되도록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강원랜드 채용 청탁 때와 똑같은 구조라는 게 한국당 의원들의 지적인데 민 의원은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정무위원들은 민 위원장의 전 비서관인 노태석 씨의 특채 의혹을 제기하며 민 위원장을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노 씨는 지난 2월 금융위원회 4급 정책전문관으로 채용됐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비서관인 노 씨가 교수를 겸직하면서 국회에 신고하지 않았고 연구 논문 2건은 표절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난 20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이었던 민 위원장이 피감기관인 금융위원회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원실의 비서관이 어제까지 의원실에 근무하다가 내일부터는 피감기관으로 출근을 한다 그러면은 이런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최종부 금융위원장은 노 씨가 민 의원의 비서관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서 뽑은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그 국회의원 비서관 그거보다도 또 성균관대학교의 그 연구원 자격으로 다른 분들하고 공동으로 연구 용역을 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여야가 맞붙으면서 회의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병두 위원장은 일체 관여한 바가 없다며 무고와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저유소 화재 현장에 있던 다른 휘발유 탱크들의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불씨를 막는 역할을 하는 이른바 인화망지망 일부가 찢어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서 입수해서 보도한 자체 안전점검표에는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눈으로만 확인하고 부실하게 점검했을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김민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이 붙어 폭발했던 휘발유 저장 탱크의 바로 옆에 있는 탱크입니다. 환기구에 설치된 인화 방지망이 뜯겨져 나가 있습니다. 다른 쪽에 있는 방지망 역시 가장자리가 뚫려 있습니다. 지난 6월 송유관 공사가 실시한 정기 점검 결과표입니다. 탱크들의 인화 방지망을 모두 눈으로 확인한 뒤 이상이 없다고 진단 내렸습니다. 다른 탱크의 인화 방지망엔 건초 더미도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화재 발생 시 건초가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인화 방지망이 제 역할을 못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송유관 공사 측의 관리 부실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번 화재 폭발로 인화 방지망이 손상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합동 감식 결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해운대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인 윤창호 씨 사연 저희가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윤 씨는 오늘로 18일째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가해자는 경찰에 기억이 잘 나질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해운대 미포 오거리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고 장면입니다. 22살 윤창호 씨는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사고가 난 지 3주가 다 돼 가지만 가해자 26살 박모 씨의 처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박 씨가 왼쪽 무릎이 부러져 전치 10주 진단을 받고 입원해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직접 병원을 찾아 근근히 조사하는 실정입니다. 술 마신 건 기억하죠? 사고 낸 거는 그걸 기억 못해. 이러는 사이 창호 씨의 친구들이 음주운전 사고를 엄벌하라는 청원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려 27만 명이 넘는 추천을 받았습니다. 창호 씨의 가족은 눈물로 호소했고 청와대도 응답했습니다. 이제는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할 때입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경찰은 가해자 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통원 치료가 가능하다는 진단이 나오는 시점에 맞춰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국민적 공분에 정치권에서도 이른바 윤창호법 발의를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했지만 유족과 합의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선 법정 구속됐습니다. 산 사람들끼리 한 합의가 죽은 사람의 원통함을 달랠 수는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임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모 씨는 지난해 7월 여자친구 A 씨가 다른 남자와 1년 넘게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배신감을 견디지 못한 이 씨는 A 씨를 집으로 불러 심하게 다그치고 때렸습니다. 무차별 폭행을 당한 A 씨는 끝내 뇌출혈로 숨졌습니다. 이 씨는 구속 상태에서 상해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 1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우발적인 범행이었고 합의한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죽은 사람은 없는데 당사자 없이 한 합의가 비참하게 죽은 망자의 원통함과 억울함을 얼마나 덜어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씨가 상당 기간 속죄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논란을 빚은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성폭력 예방을 위한 가정통신문을 보냈는데 그 내용이 또 논란입니다. 체력 단련을 열심히 하라. 이걸 예방법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이 예방법은 교육청이 제공한 가이드라인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오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 상황을 중단하고 가해교사 파면하라! 인천의 한 중학교 교문 앞에서 여성단체 회원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학생들 몇몇도 합류해 목소리를 높입니다. 교사들이 학생들을 향해 여자는 예뻐야 남자가 잘 꼬인다 등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학교입니다. 학교 측은 교사들이 사과하는 자리를 마련해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난 5일에 낸 가정통신문이 다시 논란입니다. 성폭력 예방을 위해 규칙적인 운동과 체력 단련을 하란 내용이 담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이런 예방법은 교육청이 배포한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인천교육청뿐 아닙니다. 교육부 산하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만든 성폭력 예방 동영상입니다. 체력 단련을 언급하는 건 물론 가족 간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목욕하고 난 뒤엔 단정하게 나올 걸 권장합니다. 성폭력을 당한 뒤엔 음란물을 자주 접하게 되고
결혼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학생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지침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어제 카자흐스탄 초원지대로 추락한 러시아 소유스 우주선은 발사 3분이 안 돼서 폭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원인은 2단 로켓에서 오작동이 일어나 엔진이 꺼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김준영 기자입니다. 소유스호는 현지 시간 11일 오전 11시 40분 카자흐스탄 우주기지에서 발사됐습니다. 카운트다운은 정상적으로 진행됐지만 발사 2분 45초 만에 추락했습니다. 사고 전 심하게 흔들리는 내부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현지 언론은 일단 로켓을 구성하는 4개의 블록 중 하나가 제대로 분리되지 않고 2단 로켓과 부딪힌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충격으로 2단 로켓 엔진이 꺼지면서 사고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탈출 캡슐이 작동해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러시아 당국은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Прекращаются до разбора всей ситуации, пилотируемые, да, для того, чтобы обеспечить безопасность. 러시아 우주 산업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미국은 2012년 우주 왕복선 프로그램을 중단한 후부터 러시아 우주선으로 우주 비행사를 국제 우주정거장에 보내왔습니다. 러시아에 지불한 이용료는 비행사 1인당 8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900억 원에 이릅니다. 미국 전문 매체 더 버진은 내년 말부터 미국이 러시아 우주선 대신 미국 기업의 우주선을 이용할 것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JTBC 김준영입니다. 최근 기업들이 직원들을 뽑으면서 AI 인공지능 도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이 면접을 보는 건데 대비할 게 또 하나 늘었다며 부담을 털어놓는 취업준비생들도 있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사람 대신 면접을 본다는 AI 시스템입니다. 기자가 직접 앉아봤더니 지원자 얼굴을 스캔하고 안면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질문도 건넵니다.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수연이라고 합니다. 지원자가 답변을 하면 AI가 표정과 목소리, 자주 쓰는 단어까지 분석합니다. 보통 면접과 달리 게임도 진행됩니다. 게임을 통해 사람의 감정 상태를 보거나 순발력을 평가합니다. 이런 AI 면접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구직 사이트엔 AI 면접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스터디까지 모집합니다. AI 면접을 반기는 분위기도 있지만 사람한테 대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AI한테 대하는 게 더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고민이 더 늘어났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지금 AI 면접을 준비하고 있는데 정보가 한정적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현재 많이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AI 면접을 봤었거든요. 그런 면접이 처음이라 잠시 당황하는 사이에 이게 문제가 지나가기도 하고 사람이 아닌 기계가 평가하는 것에 대한 불만도 있습니다. 표정을 다 분석을 한다고 하잖아요. 표정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거, 그런 걸 또 더 준비해야 된다는 게 크게 부담으로. AI 채용이 확대되고 있지만 취업준비생들의 부담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다음 달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회의에서 정상회담을 열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의 출구 찾기에 들어갈지 집중입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레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 무역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 회담을 재개할 뜻을 밝혔습니다. 커들로 위원장은 미중 정상이 다음 달 30일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만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커들로 위원장과 문우신 재무장관이 중국의 류허 경제담당 부총리와 접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하고자 한다면 할 게 많다며 중국은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또 중국을 이번엔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블룸버그 통신과 폴리티코가 밝혔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에서 일단 속도를 조절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은 24년 전인 지난 1994년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후 중국을
관찰 대상국으로만 지정해왔습니다. 다만 블룸버그는 문우신 장관이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받아봤다 해도 백악관 고위층이 이와 다른 결정을 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우사인 볼트,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람이죠. 2년 전 육상에서 은퇴한 뒤 이제는 가장 좋아하는 축구 선수를 꿈꾸는데 호주 축구팀의 연습생 볼트가 오늘 처음 선발 출전해서 골까지 넣었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센트럴 코스트가 2대0으로 앞선 후반 12분. 볼트는 강한 왼발 슛으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팀의 세 번째 골을 넣고 기뻐 어쩔 줄 모르던 볼트는 특유의 번개 세리머니를 필드로도 옮겨왔습니다. 후반 23분엔 추가골도 넣었습니다. 상대 수비수가 실수한 틈을 놓치지 않고 침착하게 툭 차 다시 골맛을 봤습니다. 부딪히고 넘어져도 꿋꿋이 일어나 뛰고 또 뛴 끝에 볼트는 첫 선발 출전에 2골까지 기록했습니다. 자신의 세계 기록을 등에 단 볼트는 이제 트랙보다 필드가 더 익숙합니다. 육상 선수 볼트 앞엔 아무도 없었지만 축구 선수 볼트 앞엔 장애물이 많았는데 2년 전 은퇴한 뒤 세계를 돌며 축구 클럽 입단 테스트를 받았고 여태껏 겪지 못했던 숱한 실패 끝에 드디어 호주 A리그 센트럴 코스트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100m 세계 신기록 보유자도 축구에선 연습생입니다. 2달 전 친선전에 교체 출전해 신고식을 치른 볼트는 오늘 마지막 리허설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다음 주 호주 리그 개막전에선 진짜 프로 데뷔를 꿈꿉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희뿌연 연기가 연신 피어오르고 아파트 난간엔 사람들이 매달려 있습니다. 오늘 낮 경남 양산시의 15층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아파트 주민 100여 명이 대피했고 이 중 10여 명이 연기를 마셔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SUV 승용차가 다른 차량과 부딪히더니 방향을 잃고 빠르게 인도로 돌진합니다. 오늘 오전 광주광역시 화정동의 한 도로에서 42살 최모 씨가 운전하던 SUV 승용차가 다른 차량과 부딪힌 뒤 인도에 있던 사람들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39살 김모 씨와 김 씨의 초등학생 자녀 2명, 등교도우미 등 모두 6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상 위에 올라가 신고 없이 기습 시위를 벌인 대학생 8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5.24 대북 제재를 푸는 것과 관련해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승인 없이는 한국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미국의 속국이 아니라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풍진이 유행하고 있어 여행자들은 출국 4주에서 6주 전 예방접종을 하라고 보건당국이 당부했습니다. 특히 풍진 면역이 없는 임신부는 임신 3개월 이내에 감염될 경우 선천성 기형의 위험이 크다면서 여행을 자제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홍역과 비슷한 풍진은 바이러스로 감염되는 질병으로 열과 발진 등을 일으키는데 일본에선 지난 7월부터 30, 40대 남성을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예, 금요일 비하인드 뉴스 안지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 기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네, 첫 키워드 고무대야입니다. 정말로 고무대야가 있군요. 어떤 네. 내용입니까? 오늘 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쓴 표현이었는데요. 정확하게는 고무대야를 뜻하는 일본어인 고무다라이라고 했습니다. 예. 이 손 의원이 어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었는데요. 제목이 보시는 것처럼 왜곡입니다. 나는 골목길을 걸었고 고무대야는 그저 벽에 기대어 있었을 뿐인데 마치 내가 고무대야를 들고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것, 이렇게 하면서 함께 사진을 한 장 올렸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진에 대한 설명을 한 겁니다. 예. 그렇게 보이기도 하는군요. 소년이 마치 고무대야를 직접 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들고 있지 않고 그냥 걸어가기만 했는데 우연히 저렇게 됐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그렇게 왜곡돼 보이는 것일 뿐 사실은 아니다, 이렇게 쓴 건데요. 예. 손희원이 이런 글을 쓴 거는 이 선동열 그 감독을 국감장에 불러서 손희원이 질책한 것을 두고 이 비판 여론이 쏟아지자 억울한 심정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예. 많이 화제가 되기는 했죠. 자, 그렇다면은
국감 장면이 왜곡이 됐다라는 이야기일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왜곡이 됐다고 하는 겁니까? 손 의원이 이 글에 직접 단 댓글을 보면 유추가 가능한데요. 이런 댓글을 자신이 직접 달았습니다. 저는 성 감독이 사퇴하는 건 반대입니다. 진심으로 사과할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썼는데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의도를 제쳐놓고 마치 사퇴 합박만 한 것처럼 비쳤다. 이런 취지로 읽힙니다. 하지만 이제 앞서도 많이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손 의원이 선 감독에게 사퇴하거나 사과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왜곡된 내용이 있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당시 국감 질의 전체를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손 의원은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서 이렇게 자신의 질의 방향을 언급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예. 그렇잖아요. 소신대로 하셨다고 한 달 지난 뒤에도 다시 그렇게 해명을 하시는데 지금 또 우리가 어떻게 그걸 밝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다른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손 의원이 질의를 이어갔는데 처음에는 선 감독의 채용 과정을 물었고 그다음에 연봉을 물었습니다. 한번 이 발언도 들어보시죠. 예. 연봉을 얼마나 받으세요? 저요? 네. 저 2억 받습니다. 근무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까지 계십니까? 이 같은 질의가 이어진 뒤 사퇴하거나 사과하라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 선수 선발 의혹 자체는 이미 제기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댓글에서는 이 같은 비난 댓글이 많이 달렸었는데요. 이 스포츠계 내부를 제대로 알고 공격해달라 이런 비판 댓글이 달렸고요. 예. 또 손 의원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의원님이 사퇴하는 건 반대다. 하지만 의원님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기회를 주고 싶었다. 이런 글이 달리면서 국감의 여진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예, 그렇군요. 아무래도 선동열 감독을 응원하는 또 야구 팬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좀 논란이 커진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한번 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는 사이버 불링입니다. 예, 불링이면 왕따, 따돌림 이런 거 아닙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부인인 멜라니아 여사가 언급한 표현을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사이버 불링은 말씀하셨다시피 온라인 왕따, 그러니까 집단 따돌림을 얘기하는 건데요.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멜라니아 여사가 이 같은 언급을 했는데 인터뷰 내용부터 들어보시죠. 예. I could say I'm the most bullied person on the world. 예. 세상에서 가장 많은 괴롭힘을 당한 사람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멜라니아 여사가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보면 알게 될 것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신은 그만큼 온라인상에서 쉽고 많이 비판을 받아왔다 이런 취지인데요. 멜라니아 여사는 최근 비베스트라는 이 왕따 퇴치 캠페인도 벌이고 있는데 이 캠페인을 벌이는 것 역시 자신이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뭔가 그 캠페인과 관련해서 본인이 이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그런 이야기 같기는 한데 멜라니아 여사는 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공격을 받았다는 겁니까? 과거 공격받았던 걸 저희가 찾아봤더니 주로 상황에 맞는 옷차림이 구설수에 올랐었습니다. 예. 최근에 아프리카 4개국을 순방했을 때도 이런 구설에 오른 바 있었는데요. 당시에 멜라니아 여사가 쓴 모자가 이번에는 구설에 올랐는데 이 19세기의 식민 지배 지휘관들이 착용해서 이 식민지대 어간물의 상징물이다 이렇게 인식돼서 비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불행한 역사를 가진 아프리카 방문 때에는 이 옷차림으로는 맞지 않았다 이런 비판을 받은 거고요. 예. 지난 6월에도 비판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지난 6월 때 모습을 한번 보시면 이때는 이민자 아동보호소를 방문했었는데요. 예. 그때는 상의 뒤에 있는 글씨가 문제가 됐습니다. 상의 뒤에 있는 글씨가 어떤 글씨가 써 있었냐면 나는 정말 신경 안 쓴다 이런 글씨가 나왔는데요. 예, 지금 화면에 보시는 나오고 있는 저 모습이군요. 네. 근데 이게 뉘앙스에 따라서는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이민자 이슈에 관심이 없다.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예. 당시에 각종 풍자물까지 등장하면서 비판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이 같은 논란이 계속되자 멜라니아 여사는 사람들이 내가 입는 옷이 아니라 하는 것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영부인에게 제기되는 지적과 사이버 불링에 대한 경계 좀 모호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군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안지영 기자였습니다. 일찍 찾아온 가을 추위가 매섭습니다. 설악산에 첫 얼음이 얼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전북 무주 덕유산 정상에 상고대가 맺혔고 서울에도 서리가 발견됐습니다. 40도 안팎의 폭염 소식을 전해드렸던 게 불과 2달 전인데 계절은 벌써 겨울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덕유산 정상에 얼음꽃이 피어올랐습니다. 단풍은 화사한 자태를 뽐내기도 전에 흰 옷을 먼저 입었습니다. 나무설이라고도 불리는 상고대는 공기 중에 수증기가 얼어붙어 만들어지는데 오늘 아침 덕유산 정상 부근이 영하 3.3도까지 떨어지면서 늦가을에나 볼 수 있던 장관이 연출됐습니다. 서울과 수원에선 첫 서리가 내렸습니다. 최저 기온은 5도 정도였지만 지표면의 온도가 0도 가까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상고대와 서리 모두 10월 말이나 11월 초쯤 볼 수 있었는데 올해는 3주 가까이 일찍 찾아왔습니다. 제트기류가 한반도를 감싸면서 찬 고기압이 내뿜는 한기가 며칠째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40도를 넘나들던 폭염이 기승을 부린 지 불과 2달 만에 계절은 가을을 넘어 겨울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주말인 내일과 모레도 오늘 같은 맑고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음 주 초 기온이 약간 오르긴 하겠지만 평년보다 기온이 낮은 가을 추위는 당분간 계속될 걸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예, 오늘 밤 12시 10분입니다. 밤샘 토론이 100회 특집으로 진행이 됩니다. 문재인 정부 2년차 국정 운영 성적표는 이라는 주제로 오늘은 해가 뜰 때까지 토론을 벌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